인천 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입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에 가까운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신호가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30개가 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마음과 가장 큰 연관이 있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세로토닌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인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하고 항상성, 늘 일정한 상태에 있으려는 습성, 이런 걸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세 종류가 큰 연관인데 그 가운데 도파민이 최근에 스타가 됐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집착하고, 그래서 도파민은 일종의 쾌락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술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 측핵이라는 곳에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럼 이 도파민의 회로를 따라서 가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때 작용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도파민은 인간의 쾌락에도 담당하지만 동기와도 연결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이게 너무 지나치면 도파민에만 집중하게 되면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동기와 관계되는 도파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가 완전히 떨어지죠. 완전히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우울증,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분을 좋게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동기를 강화하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적절한 도파민이 적절한 뇌에서 적절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리하잖아요. 손가락 까딱하면 만사가 해결되는데 얼마나 쉽게 우리 뇌를 자극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수천 년을 살면서도 뇌에 한꺼번에 그렇게 큰 자극을 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큰 자극을 받으면 똑같은 자극에는 반응을 줄이게 돼 있죠. 같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 뇌가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난 100년간 받을 자극을 한 달 만에 다 받아버립니다. 뇌가 내성이 생겨서 반응을 적게 하죠. 좀 더 큰 자극을 계속 끊임없이 찾게 되는 이 현상이죠. 이때 도파민이 작용하는 것이죠. 술이 도파민을 올렸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날 똑같은 술을 마시면 그만큼 도파민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그래서 2배로, 3배로 해야 됩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술꾼들이 처음에는 한 병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는 2병, 3병 늘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겼다는 현상인데 우리 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는데 그게 아마 요즘 스마트폰, 또 먹을 거는 얼마나 많아요. 볼 거는 또 얼마나 많고 그런 것들이 뇌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과연 도박일까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죠. 투기가 아니고 투자잖아요.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이 주식을 도박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 빨리빨리 자극을 주는 것이죠.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러면 뇌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죠.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박과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은 뇌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보면 도박과 똑같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큰 자극을 원하니까 뭐 아니면 도죠. 우리가 안정된 자산에 넣고 기다리는 것은 뇌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거나 완전히 망하거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 하이 리스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도박화되는 것이죠. 둘째는 뇌에 빠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현상. 이렇게 되면 주식이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어서 도박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도박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건 뭐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어떤 주식을 사고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주식 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죠. 그래서 원래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가진 여유 자산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내서 투자하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하이 리스크를 추구하고 사고 팔고 초단타를 반복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도박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진짜로 많은 행동 변화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빠지면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도박 중독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 잃었으니까 돈이 없죠. 그럼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이미 정상적인 방법은 다 썼어요. 그럼 이제 거짓말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돈을 빌리든지 방법을 찾게 되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중독에 깊이 빠지게 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이 변하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술 안 마셨다고 그럽니다.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요 앞에 오다가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도박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게 깊이 있는 무슨 사기를 치려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3초만 지나면 드러날 만한 거짓말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습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중립적인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밥 먹었나 물어보면 일단 안 먹었다고 그럽니다. 일단 노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독이 무서운 점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지내게 되면 인격이 황폐화되고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품성이 변하게 되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순간을 모면하는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다. 중독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거를 또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면 중독일까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얼마나 마셔야 중독이죠? 도박 중독자는 얼마를 해야 중독일까?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할 때 중독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자극을 주면 뇌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강도를 높이게 되죠. 술 끊는 양이 높아지고 도박 중독자는 액수가 커지거나 더 자주 가야 되고 주식도 분 단위로 쳐다봐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계속 내성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 안 되겠다 하면 끊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금단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동을 그만두었을 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되죠. 이런 금단 증상이 오면 본인 의지로 조절하는 것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게 되면 2차적인 문제가 생기죠. 직장을 잃게 되거나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했어. 그게 이제 중독의 정의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중독자 스스로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픈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 중독이야. 정상적인 투자의 행태가 아니고 정말 투기로서 주식을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오픈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능할까요? 오픈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이미 1억을 투자했어.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나오는 순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손실이 생기죠. 확정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도박이나 주식을 하고 있는 한 이거는 아직은 손실이 아닙니다.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나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매몰 비용을 전부 버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일이죠. 또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엄청난 문제들이 닥쳐오죠.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복 과정의 첫 번째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인 AA라는 곳이 있고 도박 중독자들의 모임인 GA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이 나는 술 앞에,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이런 계명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 제가 술 끊으려고 도박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란 내가 이미 조절력을 상실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그걸 중독자라고 하고 그 중독에서 회복하는 첫걸음은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제 심각한 중독이라면 물론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무조건 의학적인 치료를 필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유형의 중독자들이 있고 중독의 단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상담 치료를 받거나 인지행동 치료를 받거나 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단도박 모임이나 단주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심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뭐 모든 것을 다 잃고 심한 우울증에 동반되어 있다든가 환경적인 이유로 죽고 싶다든가 모든 환경이 지금 다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런 분들도 당연히 치료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치료 이전에 왜 이런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는가? 그 사람마다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자극 추구형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를 들면 도박에 잘 빠지는가 보면 우리 누구나 다 도박에 빠질 소지가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히 잘 빠지는 유형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자극 추구형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릴 때 보면 면담을 해보면 표시가 나요. 에너지도 많고 열정도 있고 뭔가 괜찮아 보여요. 어릴 때 어땠나 물어보면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해도 다 따야지 직성이 풀린대요. 당구 쳤냐 물어보면 300이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승부사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못 견디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너무 잘하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건강하게 가면 자신이나 가족이나 사회에 득이 되잖아요. 이 방향을 잘못 빠지면 깊이 빠져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에너지와 열정이 많으니까 일도 참 잘해. 뭐든 좋아. 근데 물어보면 길게 가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뇌가 너무 자극을 추구해서 좋다고 열심히 하다가 석 달만 지나면 더 이상 뇌에 자극이 안 되거든요. 다른 자극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나 술이나 약물이 채워주는 거예요. 중독에 쉽게 빠지는 성향들이죠. 약간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허전하고 세상에는 잘 적응이 안 되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만사가 해결되네. 술만 마시면 모든 걸 잊을 수 있고 도박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적응도 못하고 왕따인데 게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막 대장이 되고 이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인 이유. 그 도박이나 술이나 이 속에 들어있는 많은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허전하고 이 정서적인 이유로 도박에 빠지는 현실 도피형 도박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잘 구별해서 거기에 맞게끔 치료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독은 치료라고 하지 않고 치유 또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술을 끊었다, 도박을 끊었다, 주식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 끊으면 뭐해요? 우리가 도박을 끊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 우리가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이유는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빠져는 나왔는데 삶이 피곤해. 성격도 안 바뀌고 집에 가서 아이들 구박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맨날 잠만 자고 놀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끊는 것은 치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치유의 과정은 약이나 병원 치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고치는 거죠. 오랜 시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반대로 도파민을 뭐 무조건 흔히 도파민을 쾌락 물질이라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잖아. 도파민은 죄가 없습니다. 도파민이 무슨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독 현상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일 뿐이지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파민이 나오는 행위에 중독되는 것이고 도파민이 나오는 물질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파민 자체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방향성인데 첫 번째는 도파민이 건강한 도파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극한의 운동을 할 때 아주 최고도를 달할 때 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 관여하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가 방향성을 잘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돌격 앞으로 이게 도파민이 하는 것이거든요. 동기, 모티베이션이잖아요. 회사원들이 막 도파민이 넘쳐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근데 물론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과도하게 가거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 자신이나 가족이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쪽으로 도파민이 발현된다면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돌격 앞으로 해서 정상에 올랐잖아요. 여기에는 도파민이 관여했다고. 문제는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 아무도 없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돌격 앞으로 하면서 우리가 뒤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옆에 경치를 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왔어요. 도파민으로 인해서 성취했죠. 근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격 앞으로도 필요하죠. 그런데 돌격 앞으로와 함께 우리 현실을 돌아보는 약간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채워주느냐? 바로 세로토닌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돌격 앞으로 조금 더를 외칩니다. 그때 세로토닌이 지금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파민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세로토닌의 역할입니다. 도파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고 둘째는 이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세로토닌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돌격 앞으로만 외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작은 일상의 행복들 이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 그런 사회가 되어야 조금 더 균형감 있는 그런 행복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앞으로 AI 시대가 좀 AI 시대는 뭐 예측 불가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인간이 거기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저도 1년 뒤에, 1년 고사하고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AI 시대에 모든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데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이 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그 질문에 정답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기분이 좋았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5년 뒤를 못 내다본 아주 단견입니다. 지금 상담을 누가 하고 있죠? 챗 GPT가 하고 있잖아요. 제미나이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매일 밤에 그 녀석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좋은가 하면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인가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가 아프면서 그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최대의 무기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인간 본연의 본성, 이건 살아있게 됩니다. 가치, 의미, 진정성 이런 문제는 살게 되죠.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발전하고 인간의 뇌에 너무 충족을 주게 되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더 이상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는 작은 일상의 행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허하게 되죠. 우울하게 되죠. 이걸 누가 채우게 되죠? 중독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AI 시대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인간 본연의 작은 행복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작은 일상의 행복 느끼기 훈련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 시간을 한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고 지난달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해서 시작했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30년이 넘는 동안 저와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함께 울기도 하면서 애도의 과정을 서서히 거쳐갔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진료 마지막 시간에 여든이 다 된 할머니 환자분이 이제 그날 마지막 환자분이셨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세요. 잘 달래서 다음 선생님 제가 잘 소개해드린다 그러고 달래가지고 이제 내보냈는데 나가시고 나니까 테이블 위에 금반지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가셨구나. 쫓아나가서 아이고 이 반지를 두고 가셨다는 게 자기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자분이 잘못 빼놓고 갔나? 혹시 전화가 오면 돌려드리라 그러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교수님 그 환자분이 두고 가신 거래요. 그래요. 뭐지? 자기 거라 그러면 선생님이 안 받으실까 봐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 마지막 남은 금반지를 이렇게 놓고 가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그분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파민처럼 막 강렬한 그런 행복은 쾌감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로토닌적인 이 작은 행복도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내고 성취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과 내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도파민적인 삶도 참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작은 이런 일상의 행복을 주는 일들도 함께 조화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AI 시대라도 그런 작은 행복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스트레스 그 자체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편안하게 잘 지냈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늘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우울과 불안과 이런 게 다 섞여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아픈 삶의 기록들이 있죠. 심지어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앓고 그걸 붙들면서 살아오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내 삶 전체를 압도하게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그 아픔조차도 내 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 여기 이 자리입니다. 과거에 너무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죠. 또 미래를 너무 걱정하는 것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 내가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간단한 것입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 늘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했는지, 낮에는 뭘 했는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삶의 리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좀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리듬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루의 일과를 잘 돌아보고 일주일의 삶의 한 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수면과 식사와 활동의 리듬을 잘 가져가고 있는가. 그 리듬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뇌도 깨어 있고 몸도 깨어 있고 마음도 깨어 있으니 좋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에게 좋은 스트레스 비법은 없습니다. 리듬만 잘 가져가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에게 맞는 스트레스 비법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지금 AI 시대에 얼마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적응하려면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행복하다. 여기 가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돌아서면 1년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 빠르다는 말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인생은 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시간이 없어 못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발할 수만 있다면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지금부터 비록 AI 시대 스피드가 있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이제 긴 호흡으로 우리 5년 뒤, 10년 뒤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외적인 요인이 사라지고 AI 시대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가 사라진다면 우리 인생이 한 방에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 무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출발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고 인생은 길다.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